한 명이 10명 몫을 한다. 한국 특전사를 본 외국 군사 전략가의 전율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폭발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그런데 단 한 명, 24세 한국군 소위만 반대로 달렸습니다. 300m를 폭발 현장을 향해서요. 40년 후 영국 출신 군사 전문가 마커스 레이는 그 기록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훈련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행동이다. 그는 한국군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면적은 세계 109위입니다. 인구는 51위죠. 군사 예산은 10위권 밖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마커스는 나토 본부에서 외쳤습니다. 한국 특전사가 세계 최정예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죠. 정신력 미군을 넘어섰습니다. 협업 능력 세계 최상위였습니다. 응용력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작은 나라, 적은 예산, 낡은 장비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커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장비가 아니라 의지로 싸웁니다. 70년간 휴전선을 지켜온 대한민국. 세계가 몰랐던 그들의 진짜 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커스 레인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나토 소속으로 15개국을 순항 근무했죠. 이후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12년 이상 실전 분석을 지원했습니다. 드론전, 특수전 분야에서는 제 이름이 꽤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이름이 나오면 장성들이 먼저 조용해지죠. 저는 데이터로 말합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화면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피냄새가 화면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묘소. 폭발 후 3초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반대로 달렸습니다. 300m를 폭발 현장을 향해서요. 24세 한국군 소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증언 기록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죠. 폭발이 슬로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전장을 20년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압니다. 폭발이 느리게 보인다는 건 단 하나를 의미하죠. 극한의 공포와 훈련이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뇌가 시간을 늘려버리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저도 그런 순간을 겪어봤습니다. 2007년 이라크 북부 작전이었죠. 폭발음이 들렸고 제 시야가 느려졌습니다.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훈련이 저를 대신 움직여준 겁니다. 그래서 압니다. 저 24세 소위가 뭘 겪었는지를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00m. 피범벅 현장. 화약 냄새. 도망치는 군중. 그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간 겁니다. 저는 영상을 3번 되감았습니다. 4번 되감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나 확인했죠.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달려갔습니다. 훈련받은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 겁니다. 훈련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정신교육 자료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정신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형식적이니까요. 애국심 고취, 의무감 강조, 그런 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군에 있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동기의 뿌리였죠. 서구 군대는 다릅니다. 임무를 완수하라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생존과 임무 완수, 이 두 가지죠. 그런데 한국군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지 않으면 누가 서야 하는가? 저는 화면을 끄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이었죠. 저는 정찰팀 지원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였습니다. 판단이 0.3초 늦었어요. 그 0.3초 때문에 민간인 한 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훈련 부족은 죄악이다. 그게 제 신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인범 소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존중하게 됐죠. 저 24세 청년은 훈련 때문에 달려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신해 그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폭발 현장으로 다리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저는 그날 한국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왜 나는 한국 특수전을 과소평가해 왔는가? 하지만 스스로 인정하긴 싫었습니다. 데이터가 더 필요했죠. 한두 개 사례로는 결론 내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한국특전사 연합훈련 영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특전사 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게 될 거라는 걸요. 한 명이 10명 몫을 한다. 한국 특전사를 본 외국 군사 전략가의 전율.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미국, 터키, 독일 특수부대가 함께하는 연합훈련이었죠. 저는 처음엔 절차적 완성도를 보려고 했습니다. 각국 부대가 얼마나 매뉴얼을 잘 따르는지요. 그런데 한국 특전사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 몸에 녹아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을 산책하듯 걷는 사람들 같았죠. 저는 화면을 멈추고 되감기를 눌렀습니다. 저 동작 너무 자연스러운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미군 팀을 봤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명령 하달, 확인, 실행. 완벽한 프로토콜이었죠. 그런데 계산이 많았습니다. 한 박자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 특전사는 달랐습니다. 거의 고민이 없었어요. 상황 판단과 동시에 몸이 움직였습니다. 저건 계산이 아니라 경험이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결정력이 빨랐던 겁니다. 목표 지점 접근 동선을 봤습니다. 한국 팀은 최단 거리를 선택하면서도 엄폐 지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챙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협업이었습니다. 4명이 움직이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서로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손짓도 신호도 거의 없었죠. 이건 오래같이 싸운 전투자들만 가능한 수준이다. 저는 데이터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상황 판단 속도 한국 특전사가 가장 빠른 목표점 접근 효율. 한국 특전사 최상위 팀 협업 지수 한국 특전사 1위. 저는 제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된다. 저는 옆 사무실에 있던 분석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특전사 평가가 어떻게 되죠? 그는 대충 답했습니다. 평균 이상이죠. 장비는 좀 약하지만요. 평균 이상?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제가 본 건 평균 이상이 아니었어요. 최상이었습니다. 왜 이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미군과 한국 특전사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임무, 다른 접근법. 미군은 화력과 장비로 밀어붙였습니다. 효과적이었죠. 그런데 소음이 컸어요.
한국 특전사는 달랐습니다. 최소한의 소음, 최소한의 흔적, 최대한의 효율. 저건 다른 철학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군은 압도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침투를 선택했죠. 둘 다 정답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런데 한국 특전사의 선택이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정밀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미군보다 빠른가? 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미군이 세계 최고라고요. 장비도 훈련도 경험도 최고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데이터는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데이터가 틀린 건가? 아니면 제 기준이 틀린 걸까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특전사 국제훈련 참가 기록 전부요. 사흘 뒤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봤습니다. 2015년 호주 합동훈련 한국 특전사 최우수 2017년 미국 특수전 학교 한국팀 1등 2019년 나토 연합훈련 한국 특전사 상위 3%. 계속 반복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세계에 알려졌어야 한다. 왜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왜 한국 특전사는 조용히 묻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요. 데이터로, 팩트로 냉정하게요. 그리고 만약 제 결론이 맞다면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군 정신교육 시스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저는 한국군 정신교육 시스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정신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시대착 오적이니까요. 애국심 고취, 의무감 강조, 그런 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달랐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 서 있다. 이 문장이 전체 교육의 근간이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동기의 뿌리였죠. 저는 서구 군대의 정신교육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임무를 완수하라. 전우를 지켜라. 개인의 생존과 임무 완수, 이 두 가지죠. 영국군도 비슷합니다. 명예를 지켜라. 책임을 다하라. 개인주의 기반의 임무 중심 사고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지 않으면 누가 서야 하는가? 저는 그 차이를 곱씹어 봤습니다. 서구는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 임무, 내 책임, 내 명예죠. 한국은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장에서의 결단력 차이를 만드는 건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 특전사 지원 동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금전적 이유 5% 미만 가문 전통 15%, 자기 증명 30%, 사명감 50% 이상.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돈을 위해 오는 이는 거의 없다. 서구 특수부대는 다릅니다. 프랑스 웨인부대, 미국 PMC, 영국 SAS 물론 사명감도 있지만 금전적 보상도 큰 동기죠. 그런데 한국 특전사는 달랐습니다. 보상은 약합니다. 사회적 인식도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1995년 저는 23살이었습니다.
나토 특수전 훈련 과정에 지원했죠. 왜 지원했을까요? 저도 사명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특전사 요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공명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UDT 707 특전사 요원들의 인터뷰였습니다. 한 UDT 요원이 말했습니다. 바다가 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부름에 답했을 뿐입니다. 707 요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가장 위험한 곳에 서야 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택했습니다. 특전사 요원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제 동생은 여기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집단화된 전투자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전투력의 숨은 엔진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비가 좋아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아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동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 이라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전우를 구하기 위해 탄환 속으로 뛰어든 영국군 병사를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특전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사명이 반사신경이 된 사람들이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특전사의 진짜 무기는 장비가 아니다. 정신력이다. 그리고 그 정신력은 사랑에서 나온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저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왜 저들의 결단력이 그토록 빠른지, 왜 저들이 장비 없이도 강한지, 모든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군 군 기강 및 인권 관련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겠는데.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영창제도 폐지. 첫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인권 강화, 병사 권리 보호, 법적 절차 개선.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군인도 사람이니까요. 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 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곳은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군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혹한 훈련이요. 그런데 인권과 전투력, 이 둘의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례 연구가 나왔어요. 두 병사 간 상호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창 3일로 끝났을 사안이죠. 빠르게 처리하고 부대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소, 고발, 재판, 변호사. 한 건의 싸움이 6개월짜리 법적 절차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누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전투 조직이 법률 조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전투 기술을 익히는 대신 법률 용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지휘관들은 훈련을 계획하는 대신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죠. 이건 위험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훈련 기간 5주 복무 기간 18개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나토 기준으로 보면 기초 훈련만 12주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5주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총기 관리 태만 사례 증가. 총을 닦지 않는 병사들. 독도법 능력 약화. 야전 기초 능력 저하.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실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본기다. 제가 20년간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총이 녹슬면 발사되지 않습니다. 나침반을 못 보면 길을 잃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전투력은 사라지죠. 그런데 지금 한국군은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언론 기사 모음이었어요. 특전사 내 가혹행위 논란 군 인권 침해 실태조사 특수부대 폭력 문화 지적.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사가 특수부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왜 현역 특전사 요원 전부가 모욕을 견뎌야 합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영웅을 범죄자와 섞어 말하는 사회라니. 키보드를 치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특수부대가 얼마나 헌신하는지를요. 밤낮 없이 훈련합니다. 위험한 임무를 자원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국경을 지키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의롭지 않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 마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전투력을 유지하지? 다른 쪽 마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저 수준이라면 이들은 상상을 초월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존중과 불신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군을 처음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위험한 기회. 잘 다듬으면 세계 최정예가 됩니다. 방치하면 치명적 취약점이 되죠.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점.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신력. 뛰어난 실전 감각. 강력한 협업 능력. 약점. 기초훈련 부족. 기강 약화 조짐. 사회적 인식 왜곡.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군은 지금 정의와 전투력 사이의 줄 위를 맨발로 걷고 있다. 그 줄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국제 저격수 대회 참가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첫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총이 없었다. 전인범 장군의 멘트였습니다. 장비 문제까지 있다는 겁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제도도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저 수준을 유지하는 걸까요?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국제 저격수 대회 기록을 열었습니다. 한국 특전사 참가팀 순위는 상위권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고는 아니었죠. 그런데 전인범 장군의 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총이 없었다. 저는 멈췄습니다. 저 셔널버는 총이 없었다고요? 세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사수별 맞춤총이 없었습니다. 탄도 선택할 수 없었죠. 좌손잡이든 우손잡이든 체형이 크든 작든 모두 똑같은 장비만 지급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격은 정밀의 영역입니다. 0.1 차이가 명중과 빗나감을 가릅니다. 그런데 맞춤 장비가 없다니요. 저는 다음 자료를 봤습니다. 훈련 영상이었어요. 한국 저격수들이 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무게를 느끼고 눈으로 형태를 확인하죠. 탄 특성을 몸으로 외우고 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탄을 쓰면서 미세한 차이를 감각으로 보정하는 겁니다.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총이 몸에 맞지 않는 사수가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개머리판에 패드를 덧대고요. 간이 개조로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건 빈곤이 아니라 재능의 증거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보통 사수라면 불평했을 겁니다. 장비가 맞지 않는다고 포기했겠죠. 그런데 한국 저격수들은 달랐습니다.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자기에게 맞춰버렸어요. 저는 다음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야전 훈련 장비 현황이었습니다. 나침반 수량 부대원 30명당 1개.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30명당 하나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토 기준으로는 분대 장급 이상 전원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30명당 하나라니요. 저는 실전 훈련 영상을 찾았습니다. 야간 산악 침투 훈련이었어요. 한국 특전사팀이 어둠 속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침반은 팀장 1명만 들고 있었죠. 그런데 팀원 전부가 정확히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영상을 되감기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지형지물을 읽고 있었습니다. 별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있었죠. 나침반이 없어도 길을 찾는 겁니다. 저 정도 감각이면 도구를 더 주었을 때의 성장을 상상해보라.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군대였어요. 조금만 지원해줘도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한미연합훈련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산악 침투 훈련과 도시전 훈련 비교 분석이었어요. 미군 평가. 장비 수준 최고. 지원 체계 완벽. 전술 매뉴얼 최상. 한국 특전사 평가. 장비 수준 중하위. 지원 체계 부족. 전술 매뉴얼 양호. 그런데 실제 훈련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단력 한국 특전사 우위, 응용력 한국 특전사 우위. 즉흥 수정 능력 한국 특전사 압도적 우위. 저는 미군 교관의 멘트를 봤습니다. 한국 팀은 상황 변화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빠르다. 계획이 틀어져도 당황하지 않는다. 다른 교관의 평가도 있었어요. 역시 머리가 좋다. 한국군이 더 우수해. 저는 화면을 끄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비는 열세입니다. 지원도 부족하죠. 예산도 적어요. 그런데 결과는 최상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장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장비가 요원들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본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열악한 장비 속에서도 국제대회 상위권. 나침반 하나로도 길을 잃지 않는 부대. 미군보다 빠른 결단력과 응용력. 작은 기적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쌓이니까 거대해졌죠. 이 군대는 이미 세계 상위권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주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특전사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정치권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 지휘부조차 몰랐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 잠재력을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북한군 평가 보고서였어요. 그리고 첫 문장에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북한군 예상보다 전투력 양호. 이건 심각한데요. 저는 보고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6장. 국제안보회의였습니다.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주제는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평가였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초기 서방 언론 보도는 북한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화면에 헤드라인들이 떴어요. 영양실조 북한군, 전선에서 무너져 총알바지로 전락한 북한 병사들 조롱거리가 된 김정은의 지원군. 저는 그 기사들을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북한군을 비웃었죠. 그런데 발표자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전과 보고서는 다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체력 예상보다 양호 기초 훈련 탄탄함 전투 경험 10년 이상 복무로 축적됨 생존력. 극한 환경 적응 능력 우수. 적을 과소평가하는 건 언제나 가장 값비싼 실수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북한군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죠. 북한군의 동기는 세뇌입니다. 절망이고 체념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라는 극단적 체념이죠. 그런데 그게 일종의 무모한 용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군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안정이 있어요. 개인의 삶이 있죠. 전쟁은 절대 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되는 나라가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역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숙제였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지도가 펼쳐졌어요. 휴전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리고 서울의 위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가깝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50km였습니다. 북한은 공격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제권이 항상 북한 쪽에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 미사일 동시 발사, 드론대 공격, 화면 속 서울의 붉은 표시가 쏟아졌습니다. 뚫리지 않을 수 없는 초기 방어선. 저는 잔인한 표현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은 너무 앞에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은 계속됐습니다. 초전 3시간 서울 주요 시설 타격. 6시간 후 혼란 확산. 12시간 후 방어선 재구축 시작.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봤던 약점들이 떠올랐어요. 독도법 훈련 부족, 나침반 부족, 총기 정비 소홀, 기초 훈련 약화. 이 약점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혼란 상황 속에서 길을 잃는 부대, 총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는 상황, 기본 전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병사들. 이 정도의 인재를 데려다 놓고 나침반 하나 제대로 쥐어주지 않는다니.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신력도 능력도 뛰어나죠. 그런데 기본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발언 모음이었습니다. 전쟁 날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북한은 절대 남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옵니다. 군인은 100% 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치인들은 1%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군인은 100% 가능성으로 준비해야 해요. 그 간극이 위험합니다. 군의 논리가 정치에 밀릴 때 국방이 무너집니다. 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전쟁 전 많은 정치인들이 말했죠. 후세인은 대량 살 상무기가 없다. 그런데 군은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량 살 상무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준비한 군대는 빠르게 승리했죠. 준비하고 안 쓰는 건 괜찮습니다. 안 준비하고 필요한 건 재앙이에요. 한국은 지금 어느 쪽인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불안했습니다. 특전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정치는 평화를 말합니다. 군은 전쟁을 준비하죠. 이 거리가 위험했습니다. 군인은 100%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위험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최소한 3개의 경고는 남겨야 합니다. 한국 특전사의 능력을요.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위험도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반도 군사 균형의 재평가 과소평가된 전투력과 과대평가된 안전.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세계가 모르는 최정의 전투력이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위험 또한 세계가 모른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분석을 추가했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을 때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수신자는 나토 국제분쟁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주 후,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차세대 통합특수전 훈련 현장이었어요. 특전사 UDT 707, 공군 CCT가 함께하는 합동훈련이었죠. 저는 관측석에 앉았습니다.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요.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고 5분 만에 제 계획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야간 산악지대였어요. 교란용 드론이 난입하는 상황이었죠. 한국 특전사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8명이 이동하는데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움직이는 그림자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투, 제압, 탈출.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무음이었어요. 압도적 속도였죠. 눈을 떼서는 안 되겠군요. 옆에 앉은 미군 교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표 지점 도달까지 12분. 예상 시간은 18분이었습니다. 6분이나 빨랐어요. 그런데 정확도는 100%였습니다. 저 속도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교란 드론이 접근했습니다. 한국 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명이 드론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즉시 무력화시켰죠.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매뉴얼에도 없는 대응이었어요. 그런데 팀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으로 전환했고 임무를 계속했죠. 응용력이 이 정도입니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미군 교관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우리도 쉽게 못한다. 다른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저 수준은 특별합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느낀 게 아니었어요. 미군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특전사 팀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장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이게 전부입니까? 총기는 낡았습니다. 통신 장비는 구형이었어요. 야간 투시경도 최신형이 아니었죠. 터키, 영국, 미군과 비교하면 확실히 열세였습니다. 장비가 저들을 배신하고 있다. 저는 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특전사는 그 장비로 최고의 결과를 냈어요. 장비의 한계를 인간 능력으로 초과한 겁니다. 장비가 부족한 게 아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비가 요원들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관측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교관이 제게 물었어요. 마커스, 어떻게 봤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전투력을 보았습니다. 영국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네. 미군 교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특별합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회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이들은 세계가 다시 봐야 한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굵게 적었어요. 세계 최정예 한국 특전사. 더 이상 의문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토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특수전 능력 재평가 세계 최정예 수준 확인. 저는 밤새 타이핑했습니다. 데이터를 첨부했어요. 영상 링크를 걸었죠. 전문가 증언을 추가했습니다. 새벽 4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8장. 6개월 후,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 다시 있었습니다. 국제미래전 워크숍이었어요. 각국 장성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는 발표자로 초청됐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특수전 모델이었어요.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한국 특전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 세계는 그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소수 정예 전술, 초고 기동 능력, 고지능 전술 응용력. 화면에 한국 특전사 훈련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장군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 속도는 협업 수준이 대단하군요. 즉흥 대응이 완벽합니다.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문화적 장점이 특수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협업 문화, 빠른 의사결정, 높은 교육 수준, 강한 동기부여. 한 명이 10명 몫을 하는 군대입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프랑스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재는 중하위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장비만 보급되면 세계 최강급이 됩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투력 vs 잠재 전투력. 격차가 엄청났어요. 이건 투자 가치가 있군요. 독일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군대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국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 특전사 모델을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특전사가 국제 연구 대상이 된 겁니다. 3개월 후 나토 공식 문헌에 한국형 특수전 모델이 채택됐습니다. 제 이름도 함께 실렸죠.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세계가 알게 됐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 특수부대 장비 업그레이드 예산이 통과됐어요. 특전사 UDT 707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죠. 언론 보도도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 특전사 나토가 배우는 K- 특수전 차세대 전장의 기준 한국.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안도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 대한 존중이 높아졌어요. 지원자도 늘었죠. 이제 그들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국제군사 컨퍼런스 참석차 다시 한국에 온 겁니다. 미래전은 숫자가 아니라 질의 시대입니다. 저는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질을 갖추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특전사가 미래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단순한 부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의지, 역사, 그리고 미래가 압축된 형태였어요. 저는 여러 전장을 받고 수많은 국가의 군대를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잠재력과 정신력, 그리고 인간적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군대는 없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의 전장은 이 조용한 전사들이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기록을 남깁니다.